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 여성이에요. 요즘엔 28 청춘이라고들 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망막에 손상을 받았고 그 때문에 중추 시신경이 상실되는 바람에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던지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절 살게 한 건 다름 아닌 자식과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내 삶을 직접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이 목숨을 끊는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당신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나랑 지훈이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죽을 생각을 해? 이기적이야. 당신이 나처럼 시력을 잃어봤어?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기분이 어떤 줄 아냐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우리 지훈이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용기 내서 살자. 여보, 미안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우리 지훈이랑 당신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걱정하지 마. 눈이 안 보이더라도 당신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우리 헤쳐나가 보자. 알겠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남편은 저를 위해 살뜰히 본인을 희생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위해 늘 눈이 되어 주었고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가 커움에 따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행복한 일상들도 있었죠. 아들은 참 모범생이었는데 제 눈이 이러해도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절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성적은 늘 전교권, 남편에게 듣기론 인물도 점점 피어서 아주 잘생긴 모습이 역력하다고 늘 저에게 말해주었답니다. 우리 지훈이가 또 1등을 했어요. 어머님도 정말 좋으시죠? 이번에 교내 우수상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님도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우등생 지훈이를 키우신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오실 거죠?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아빠가 방문할 거니 걱정 마세요. 어머, 정말 아쉽네요. 지훈이한테도 어머님 좀 뵙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어머님은 지훈이 때문에 행복하시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는 착한 학생이거든요. 어머님 그럼 다음에 뵐 테니 그때 꼭 얼굴 보고 인사 나눠요. 사실 지훈이 같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전 이 학생을 키우신 부모님이 더 궁금하거든요. 요즘엔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엇나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휴, 제가 너무 수다를 떨었죠? 그럼 다음에 봬요, 어머님. 자식 학교 한번 못 가는 서러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 듣는 아들은 대단히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였고 아들은 대학교에서도 늘 장학금만 받는 아들이었고 그렇게 사회에 나왔죠. 눈 안 보이는 엄마 밑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큰 것만 같아 늘 아들에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전 크게 상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만 알았는데 아들은 절 언제나 창피해하고 있었답니다. 괘씸한 것, 네 엄마를 창피해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널 끔찍이 생각하는데 어쩜 그래? 지은이는 괜찮은데 지은이 부모님 뵙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저 이렇게 잘난 줄 아는데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절 어떻게 보겠어요? 가뜩이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동정까지 받고 싶진 않다고요. 아빠는 제 마음 절대 모르시겠죠? 그런 집안이라면 결혼을 애초에 때려치워. 나도 그런 집안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고얀 것, 너 같은 건 아들이라고. 네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미안해 하는 줄 알아? 사실 너한테 미안해 할 일도 아니지. 본인은 얼마나 상심이 클 거야? 그래도 너 기 안 죽인다고? 혹시나 해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네 걱정이 학교 한번 안 찾아간 엄마다. 그런 엄마한테 미안해 하질 못할 망정. 그러게 누가 다치래요? 엄마가 조심성 없어서 눈 다친 거 가지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제가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며느리 될 사람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보이진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투나 행동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 며느리는 저를 동정하는 시선과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눈이 안 보임과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공기만으로도 절 어떻게 대하는지 잘 느낄 수 있게 된 저였어요. 어머, 어머님, 진짜 안 보이신다더니 정말이네요. 저 시각장애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요. 혹시 골든 레트리버는 없나요? 그 시각장애인들 보면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던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쉽다 정말. 어머, 그래? 난 그래도 지은 아빠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된 지가 좀 되어서 사실 익숙하기도 하고. 아니 그럼 결혼식 날 저희 엄마랑 화촉점화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게 나서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뭐야? 곤란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최지훈 너 이러려고 결혼한다고 한 거였어? 됐고 나가봐. 네 엄마 무시하는 인간들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 개념이 없는 건지 공부만 잘할 줄 알지 인성이라곤 아주 개차반이야. 아유 여보 그만해요. 아우 좋은 날 왜 저런담. 제가 눈이 이런 건 맞잖아요. 지훈아 그냥 오늘은 지은이 데리고 가라. 니네 아빠 흥분해서 말리기 힘들어. 내가 괜찮다는데 참 왜 그러셔 정말. 여보 그만해요. 지은아 내가 미안해. 됐어. 지까지 것들이랑 손절하면 그만이야. 누가 아쉽다고? 네 엄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식으로 인정 못해. 어머, 아버님 오해세요. 전 그냥 정말 현실을 얘기한 건데. 언제 나셨으면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해 푸셔요. 아 그래요. 뭘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엄마 지은이가 얘기한 거 별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거죠?
행여나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서 더욱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를 패스한다는 아들을 보니 역시나 제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사실 아픈 엄마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던지라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나 소리쳤지만 남편은 저를 보고 꾹꾹 눌러 참는 모습이 보였고 결혼식 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싸늘한 사돈어른들이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니, 내 딸내미가 나중에 봉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시대에 각자 사는 건데 혹시나 내 딸한테 기생할까 겁나네. 아, 엄마, 조용해. 들리겠어. 지훈 씨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걱정 마. 내가 미쳤어? 시집살이를 하게? 가뜩이나 몸 멀쩡해도 안 하는 게 시집살이인데 눈먼 시어머니 모실 일 절대 없으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고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지훈 씨 직업은 좋잖아. 변리사에 다정하고 오히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게 지훈이만 보면 진짜 나무랄 데 없는데 장인 시어머니 모시느라 네가 고생할까봐 그러지. 에휴. 남들이 그리고 지금 수근덕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린다 얘. 어쩜 사람한테 다 단점이 있다는데 지훈이는 그게 엄마 되는 사람이네. 저렇게 완벽한 사람한테 어쩜 저런 엄마가 있어? 지훈이도 진짜 안쓰럽다. 어쨌든 너도 행동 잘해. 애써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하물며 티라도 나면 남편이 노발대발할 게 또 뻔했기 때문에 꾹꾹 눌러담아 참곤 했죠. 그리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에게 벗어나 이제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아들을 위해 기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결혼시켰으나 저의 눈이 되어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 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전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나보고 오래 살자고 해놓고 무정한 사람아.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한다. 제가 이렇게 땅이 꺼져라 울어댈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 참 답답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주 휴게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어머님 어째? 설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지? 분명히 말했어. 나 심청이 아니라고. 신봉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시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마당에 눈 안 보이는 어머니 어떻게 모셔? 절대 못 모시니 그리 알아. 그럼 어쩌냐. 아빠가 엄마 앞으로 집이며 건물이며 해놓고 갔는데 이럴 줄 알고 엄마 앞으로 해놓은 거야. 애초에 건물이나 땅을 사실 때부터 늘 엄마 이름으로 사셨거든.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면 내가 물려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엄마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라고. 아, 진짜 일단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돈을 얘기하던지 하자. 와, 진짜 아버님 끝까지 속썩이시네.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아들한테 야박해?
부인 사랑 끔찍하네, 진짜. 일단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자. 그리고 슬슬 구슬려서 우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화 풀고 내 말 잘 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훈 씨랑 결혼 안 했지. 꼼짝없이 어머님 모시게 된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곤란해. 우리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해줘. 어머님도 눈먼 지 오래되셔서 일상생활은 다 잘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게 전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행동한 게 아들을 더 이런 길로 빠지게 한 것 같아 저도 잘못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라도 올바르게 다 바로 잡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역시나 아들네에는 저에게 살갑게 굴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 있잖아요. 그래, 엄마. 저 있으니까 이제 아빠 빈자리 그만 느끼시고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엄마 눈이 되어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귀까지 멀었는 줄 아니? 너희가 한 얘기 전부 들었어. 누굴 혹으로 알아? 건물이며 집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아빠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지. 널 잘 안 거야. 아, 엄마. 말이 그렇단 거지. 제가 설마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요? 저 그렇게 야비한 놈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훈이 충격도 크니까 말이 헛나온 거예요. 설마 아들이 엄마를 버리겠냐고요. 엄마도 참.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아들이었고 그때 했던 말이 무색하게 몇 달을 저와 지내며 남편처럼 저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엔 저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지만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저를 살뜰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함부로 군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철없던 행동들은 다 잊고 엄마와 딸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정말 어머님께 잘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 엄마. 지은이가 밤마다 엄마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진다니까. 어머, 그래? 네 아빠 그렇게 가고 진짜 살아갈 맛이 안 났는데 요즘엔 그래도 너랑 지은이 덕분에 웃을 때도 있어. 그래, 그땐 너희도 당황하기도 하면서 앞이 캄캄했겠지. 그래서 말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마. 우리 그럼 잘 지내보자.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앞으로 잘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네를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쯤 지났을까? 아들네에는 손주를 둘이나 낳았고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 역시 아들네뿐이 없다고 믿게 되었고 저 역시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신이 난 목소리를 내며 퇴근을 하였고, 곧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해외 발령 났어. 연봉도 거의 3천이나 인상됐고, 집도 회사에서 다 구해준대. 완전 절호의 기회지? 우리 애들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아무래도 영어 문제도 그렇고, 한국은 좀 그렇지. 아, 그래? 네가 진짜 가고 싶어 했던 데잖아. 근데 어쩌냐. 우리 형편에 갈 수도 없고, 엄마도 이렇게 혼자 계신데, 어떻게 우리만 가? 그렇겠지? 하긴,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맞겠지?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왜? 지은이 해외 나가야 하니? 그 회사에서 너보고 외국에 나가래? 그럼 가야지. 좋은 기회라면서 놓치면 되냐? 애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 남들은 가고 싶어서 안달난 유학이라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면 가야지. 그럼 지은 씨랑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요? 지은 씨는 어머님 두고 절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언어도 안 되시고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장애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부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겠다 싶어 옳은 길인 것 같은 마음으로 아들 레이를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아, 물론 저희가 1년에 한두어 번 정도는 한국에 나올 거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할 텐데 엄마 혼자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이제라도 안 된다면 안 갈게요. 아니야. 니들 앞날도 있는데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지. 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딱 질색이다. 나 혼자도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외국으로 나가. 그래야 애들도 그렇고 너희도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뿐인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 결정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아들레이는 이민을 가게 되었고 전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니 먼저 간 남편도 참 그립고 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 외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드네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애들도 여유롭게 키워야 하고 아무래도 동양인이라 차별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으로 좀 털을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건물이며 땅은 뭐 팔면 그만인 거고 내가 뭐 혼자 살면서 쓸 데도 없긴 하잖아. 도와줘야지.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잘 지내려면 이것밖에 더 있어. 얼마 필요한지 얘기하고 은행에 가서 돈 붙여줄게. 아, 고마워요. 역시 엄마밖에 없어. 아, 참 외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열심히 해서 엄마도 모셔올게요. 아들레이는 도착하자마자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 당연히 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자본은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레이를 위해 땅을 하나 팔아 돈을 붙여주었답니다. 그저 손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음에 해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혼자 사는 삶도 익숙해져만 갔고 이 삶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네에는 바쁜지 그러고선 연락이 통 없었지만 본인들도 아주 적응하느라 고달프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려고 밖에 나갔을 때 저를 본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하게 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608호는 대가족이라 든든하시겠어요? 요즘엔 누가 시부모랑 살려고 하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가족이라니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혹시 뭐 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말 그대로 대가족이시잖아요. 그게 부러워서 그럽니다. 저희 자식들은 명절에 끼케야 얼굴 한번 비추는데 말이에요. 아들네에 이민 가고 장님인 나 혼자 지냈는데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로 인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해준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한참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망막 이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말 비싼 수술이었지만 전 이 나이를 먹고서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마침 국내에서도 수술 사례가 늘고 있었고 남편이 남겨주고 간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팔아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을 먹으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전 그렇게 수술과 재활을 거쳐 빛의 유무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서 큰 글자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든 걸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우면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수술 기간과 재활을 마치는 동안 전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처 원룸 하나를 얻어 병원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큰 글씨가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집에 도착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옆집에서 아들네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다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네에는 제가 버거운 나머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핑계로 절 내치려 했고 사실상 이민은커녕 바로 옆집에서 지내면서 아예 저와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척을 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죠. 급히 망막 이식을 하고 집에 온 순간 나만 몰랐던 광경이 펼쳐졌다는 게 참 우습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자식까지 나에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제가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자 며느리와 아들은 둘이 저를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전방에 최지훈, 그리고 최지훈 옆에 싹퉁바가지. 내가 너네 안 보일 것 같니? 인간들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어머, 저희가 보여요? 아니, 어떻게. 사실, 미국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어머, 그러게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세요? 저희가 보이다니, 뭐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너네 요절 내려고 막막이식 하고 왔다. 이것들 가만 안 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네 나한테 땡전 한 푼 못 얻어갈 테니 그리 알아. 너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지? 인성도 양심도 다 저버린 것들이 돈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지. 제 말에 기겁한 아들레였고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런 걸 며느리라고 허락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싸워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눈수술을 하고 와서 우릴 시험해? 어머님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수술을 한다면 말을 해야지. 뒤에서 우리 지켜보고 재밌었죠? 저도 어머님한테 농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언짢거든요? 사람이 어쩜 그래요? 농락? 너네가 미국 간다고 하고 옆집 얻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한 건 어쩌고? 경비원이 오죽하면 대가족이라고 하겠어? 그래 놓고 나 모시기 싫으니 없는 척 숨어 지내?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나 너희 절대 못 봐줘. 이제 끝이고 너네가 살고 있는 집도 뺄 거니까 그리 알아. 어디 니네 월급으로만 살아봐. 욕심 많은 나쁜 것들 같으니. 네가 아들인 게 참담하고 끔찍하다.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정말 한탄스러워. 두고 봐라. 너희 용서 절대 안 할 테니까. 엄마,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솔직히 장애인 엄마 모시기가 쉬운 줄 알아요? 요샌 다 양로원 보낸다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그래요? 그럼 자식한테 재산 반은 떼어줘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다름 아닌 돈 때문에 날 데리고 있었던 거겠지. 절대 못 줘. 네가 뭔데 부모 재산을 탐내. 아들과 하고 싶지 않았던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아들레이가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본을 뜯어낸 것을 경위로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레이는 제가 좋아서 준 재산을 왜 반환을 해야 하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생각보다 이 사태를 증명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간 줄 알고 보낸 돈들과 그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아들레의 태도 때문에 법정에선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반환은 아니었지만 저를 버리려고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죄목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아들레에는 분해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있는 돈까지 뜯어가니까 속이 편하냐고요? 진작 수술해서 그럼 나 덜 쪽팔리게 하지. 왜 장님이 돼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요? 나 나쁘다고 할 거 전혀 없어요. 그땐 이런 수술이 없었어. 내가 장님이라 너한테 해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늘 너만을 위해 네가 제일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해주는 게 없는 애미라 네가 밤잠 못 자고 공부할 땐 같이 밤새면서 힘이 돼주려고 했고 너만을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았어. 그래, 너한텐 많이 모자라는 어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 이쯤 손절하는 게 맞다 싶어.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도 말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그렇게도 창피하는 엄마니까 다신 보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자.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요. 그 재산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진짜 엄마도 아니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네가 자식이라면 엄마 돈만 생각할 수 있어? 너나 나나 비찰일반이고 이제 연락 말거라. 전 이 한마디만 하고 나섰는데 그럼에도 아들네에는 억울했는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무력을 쓰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전 경찰의 고소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엔 제 친구 아들로 인해 이 소문이 퍼져 페류나라고 낙인이 찍혀 회사도 간두고 말았다고 했어요. 회사를 간두고 나서야 며느리는 저에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비는 것도 오로지 저들을 위해 비는 거였지만 말이죠.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얻고 나니 아들네가 하는 행동들이 못 믿었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눈 안 보이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둔 게 고려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치유가 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게 산 저희니까 생각이 짧을 수도 있죠. 이제 와서 내 눈도 이제 보이겠다. 너는 회사도 못 다니겠다.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서 그러는 거니? 다신 안 속아. 저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님, 저희 애들은 잘못 없으니까 제발요.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신 안 그럴게요. 네 남편 직업 좋잖니. 그러니까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너희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빌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어머님, 이인은 그러지 말자고 한 건데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와서 손주들을 핑계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다시는 속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사과를 대차게 거절했고 아직까지 제 재산이 탐나는지 주말마다 손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야 손주들이야 보고 싶으니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들네랑은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인 건 자식들은 정상으로 키웠는지 손주들이 아주 저를 많이 따라서 참 귀엽게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그것들을 지금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해주고 있답니다. 그나마 작은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내가 할머니 눈 불편하니까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아이고, 우리 손녀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가 우리 아랑이 때문에 사는 거다. 아랑이 없으면 어쨌을꼬. 할머니, 나는요? 나도 할머니 눈 안 좋으니까 내가 할머니 손 잡을 건데. 언니 말고 내가 할머니 안 낼 거야. 할머니가 늙음하게 복이 터졌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걸어주고. 고맙다, 우리 아랑이랑 아름이. 할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언니랑 제가 일요일마다 할머니네 오죠. 그나마 자식한테 서름당한 이 마음을 손주들이 보상해 주는 것 같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아마 남편이 살아생전 재산들을 제 앞으로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눈 수술은 물론이고 아들네가 이렇게 아쉽다고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너무 그립네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눈이 온전하지 않은지라 이 글을 쓰는 데만 5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사실 제 가장 친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노인정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글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매일 경청하면서 저 또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제 글을 듣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건강히 있다가 남편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야겠죠.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4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놔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앞에 차린 노점상을 보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해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늦게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드러났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을 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퇴원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기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2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뺑소니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몬은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몬은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몬은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몬은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밤백살을 앞두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전 20대 때 한번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고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던 전 남편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 이혼 후에는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에 나와 학벌도 좋았지만 집안과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댁 집안은 대대로 공부를 잘했고 사업 수완도 좋아 집안 자체가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온 동네가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나 못마땅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윤철이가 내내 일만 하고 동 사람을 안 만나러 다녀서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미영아, 우리 윤철이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윤철이 배필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자기 동생들은 다들 결혼해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 윤철이만 짝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래, 맞아. 윤철이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애여야지 말이야. 밖에 나가서도 일만 할 줄 알지. 우리가 연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떡하니 데리고 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미영아,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만 오붓하게 잘 살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호라비로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윤철이 살려줘 고맙구나. 어머님, 아버님, 저를 구제해준 게 윤철 씨죠, 뭐. 사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던 몸이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윤철 씨는 거기다가 초원이고 주변에서도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잖아요. 저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식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윤철이보다 미영이 네가 훨씬 아깝지. 우리는 윤철이가 너 데리고 온 날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어. 어떻게 저렇게 곱고 단아한 신부를 데리고 왔을까 싶어서 말이야. 결혼이야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도 윤철이한테 조금 사연은 듣긴 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꿋꿋하게 견뎌내 지금까지 잘 살아온 네가 난 더 대견스러운 생각뿐이야. 그럼. 요즘 시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다들 알고 있지만 예전이야 못된 시댁도 많았지 뭐. 우리도 옛사람들이라 사실 너희같이 젊은이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미 두 자식을 출가시켰고 그래도 남들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듣고 있으니 불편한 게 있다면 항상 편하게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윤철 씨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 스스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더 대견하고 훌륭하다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40대 후반이 된 남편의 배필이 되어준 저에게 늘 항상 고마워 하셨어요. 저 또한 부족한 절 받아주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있는 두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시동생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들은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한지 저에게 열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시숙께서 결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형님을 데리고 오시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가 시부모님께서도 저희한테 형님 몫을 다하길 원하시고 결혼하고 내내 시댁 행사도 장난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형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댁 행사만 있을라 치면 저희한테 와서 일하라고 은근 압박 주시고 가족들 다 같이 사업하는 건 아시죠? 전에는 우리 보고 나와서 일도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지금 일 쉬신다고 하셨죠? 에휴, 그럼 앞으로 거기 가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싹 다 해야 되겠네. 그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래도 사업장 나가면 크게 할 일은 없다고 해서 동서들이 시댁 행사를 다 챙겼어? 나한테는 크게 행사가 있지는 않다고 했었거든. 해봤자 명절 정도?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하는 거야? 아유, 형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결혼 한번 해보셨으니 뭐 어느 정도 아시지 않아요? 설마 저희가 형님 재혼인 거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명절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모이는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는 뭐 형님이 오셨으니 그런 거 다 도맡아서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형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길 바라실걸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큰형이 결혼을 안 했으니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나눠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형님한테 직접 말을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저희가 형님 잘 적응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어차피 결혼 한번 했었으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시댁은 그렇다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서서 하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저는 처음에 동서들이 하는 말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처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을 때 동서들이 말했던 시댁과 실제 시댁은 차이가 있었죠.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먼저 시댁에 도착을 하고 나서 두 동서들은 뒤늦게 참석을 했었죠. 오늘은 옆집에서 좋은 횟감이 들어왔다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 보니까 엄청 싱싱하고 좋더라. 급하게 너희들 모이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야. 다들 바쁜데 온 건 아니지? 아들들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는데 급하게 모여도 이렇게 와주니 정말 고맙구나. 음식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일단 앉아서 먹자. 우리 두 며느리들은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많이 도와주렴.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하죠. 어머님 솔직히 전 형님께 저희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경력이 저희보다 있으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이제는 형님이 오셨으니 저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께서도 알게 모르게 형님 자리를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애는 우리 집이 아직 어색하고 낯설잖니.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어색하지 않게 잘해주렴. 내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동서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화목하더라고.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형제들끼리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와해될 수밖에 없더라고. 두 며느리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선배니 좀 더 도와주렴. 어머님,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죠. 형님이 가장 큰 형님이신데 저희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잘하셔야 맞는 거죠. 저희끼리 저번에 모여서 한 얘기도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형님께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다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형님, 들으셨죠? 저희가 도와드려야 형님이 잘 적응하고 편해지신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동서들은 그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른 말을 했고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께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 종종 시댁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잘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전에도 잘 참석하지는 않았었다며 말해 주더라고요. 동서들과의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시모가 다쳤을 때였어요. 다리를 많이 다쳐 혼자서 움직이기는 어려웠어서 처음에는 간병인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낯을 많이 가리시는 시모에게는 더 부담일 것 같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시모의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병을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두 동서들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형님, 형님이 먼저 간병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동서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어머님 하시면 우리가 다들 반대해가지고 형님 혼자 간병하는 거라 생각하시겠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알았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맞아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른들 이쁨 받고 싶어서 환장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이쁨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잘하고 왔어야 하는 건데. 설마 형님 한 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신경 쓰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간병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간병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건데 형님이 이런 거 하실 수는 있어요? 동서들, 나 너무 당황스럽다. 시동생들이랑 남편이 처음에 간병 때문에 동서들한테도 다 물어봤다며. 근데 다들 간병 못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간병하다가 쓰러질 일 있냐면서. 솔직히 아이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애들이 집에 일찍 오니까 가서 챙겨도 줘야 하고 집안일도 잔뜩 쌓여 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제가 오로지 다 도맡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한 거였는데 누가 무슨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동서, 조카들 학원 다 끝나면 9시라며. 와서 그냥 바로 자는 것밖에 안 한다고 나도 들었어. 동서네 집에 가정부 들여서 집안일 손댈 것도 없어서 그래서 동서들한테 시동생들이 부탁한 거였잖아. 이번에 간병하면 따로 월급도 주겠다고 했는데 동서네가 싫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 탓을 해? 마치 자신들에게 상의 없이 제가 간병을 결정한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남편까지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마치 절 탓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들이 제 탓을 하기에는 먼저 시댁을 챙기는 일도 한 번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며칠 몸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사업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들 무리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동생들도 다 몸살이 났다며 말을 했었죠. 그날 제가 남편 몸살을 빨리 이겨내라고 아침에 백숙을 끓이고 달여 만들어 나눠 먹으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동서가 난리가 나서 연락이 왔었죠. 형님,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형님이 자꾸 그렇게 티나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오늘 백수 끓여다가 보냈다면서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보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숙만 드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몸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딸랑 우리 남편만 먹으라고 만들어서 보내. 이왕 만들어서 보낼 거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보내지. 그리고 이런 것도 동서랑 의논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나는 사업장에 문제 생긴 거 남편이 아파서 오늘에서야 알았어. 근데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어제 그래서 밤늦게까지 문제 해결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고생했다는 거 동서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시동생들은 현장 근무하고 있어서 남편보다 더 몸살 심하게 났다던데 그럼 와이프로서 동서도 챙겨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시고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시부모님이 차별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 평화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형님이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셔서는 분탕질을 하세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남편한테 얼마나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 동서. 나도 내 남편 알아서 챙기는 거니까 동서도 이렇게 전화와서 백숙을 챙기라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 왜 내가 하는 일을 동서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시동생이랑 다툰 걸 왜 내 탓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결혼을 하고서 전 신혼이기 때문에 신랑을 더 챙기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행동들이 동서들 눈에는 눈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인지 동서들은 절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생뚱맞게 자신들이 아닌 재혼 부부 얘기를 꺼내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흐려놓곤 했어요. 어머, 형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꺼내는 말인데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20대 때 결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멋모르고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안 맞아서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재혼을 했는데 그쪽 남편도 초혼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고 그랬는데 친구가 재혼이라는 게 엄청 콤플렉스였는지 내내 히스테리 부르다가 이번에 또 이혼했다지 뭐예요? 어머, 형님네 친구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남자는 초혼인데 여자는 재혼인 부부요. 처음에는 남자가 초혼이니까 그래도 보듬고 잘 살겠지 했는데 역시나 이혼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한다 어쩐다 말이 많던데 다들 초혼이었던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금실이 엄청 좋아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닌가 봐요. 그치, 동서? 나도 걔가 엄청 잘 살 줄 알았다니까.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잘 살겠지 했는데 내가 보니 2번 이혼하는 건 분명 그 이혼한 사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2번씩이나 이혼을 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런 말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질문인 것 같구나. 이제 그만 그 주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이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그게 어떻게 흠이야? 사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실수라곤 하지만 2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실수를 해요? 뭔가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냥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혼하고, 그렇게 싫어서 이혼까지 했는데 왜 다시 재혼하나 싶어서. 그만하거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질문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니. 그리고 애초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주제는 그만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시부모님 호통에서 동서들은 끝을 모르고 언급을 했고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파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동서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흐려보려고 하는 것 같다 느껴졌죠. 원래는 사업장에 같이 일을 했어도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동서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저 포함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두 동서만이 극구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저녁마다 모이게 되었죠. 처음 시작을 하던 날 저녁 준비를 하러 가보면 아무도 와 있지 않았고 부랴부랴 혼자 조카들 몫까지 챙겨서 차리면 거의 다 차려질 때야 동서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무리 바빠도 형님 혼자서 10인분을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 바쁘겠지만 조금만 일찍 오던지 아니면 시간을 좀 늦춰보자. 너희들 올 시간을 맞추면 내가 일찍 퇴근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던지 하자꾸나. 그네 혼자서 아등바등 매번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구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그만하고 각자 집에서 먹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이건 형님이 온전히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시간 다 맞췄는데 형님 혼자 사랑받으시려고 이러시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일하느라 늦는다, 아이들 케어하느라 늦을 거다, 형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형님이 먼저 와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감히 동서가 형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어머님. 원래 큰형님이면 솔직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더라고요. 저희의 둘째, 셋째니까 솔직히 이제는 한 발자국 뒤에서 형님 보조만 해야죠.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 형님 자리가 비어있어서 대신해서 많이 했잖아요. 형님도 저희 고생 알아서 그런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챙기시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 그래도 그네가 제일 늦게 들어오고 너희들이야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5년이 넘어서고 있으니 니들이 잘 이끌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니들 말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구나. 벌써부터 형님 대접을 하겠다고 나서니 우리야 뭐라고 할 말이 없지 뭐. 그렇지만 너희도 형님 잘 보필해서 도와주렴. 어느 순간부터 동서들이 저를 앞세워 시댁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저에게도 시댁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했죠. 어느 날은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원래 참석을 해야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못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동서들은 저에게 시간 맞춰 가자며 말을 해놓고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죠. 참, 그 말 알지? 늙은 여우가 더 교모하다는 거. 우리같이 순진한 애들은 못 당한다니까? 애초에 한번 겪었던 사람이랑 우리랑은 다르긴 하네. 역시 한번 겪어서 더 자연스럽나? 나였으면 서운해서 다 안 왔을 텐데. 얼굴이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형님. 난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요. 형님이 그때도 말했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더 예쁨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난리라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어쩜 그렇게 이쁨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동서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싶어서 말이야. 내가 동서들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서들한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그렇게 내야 하는지. 어머, 형님, 거기 계셨어요? 저희는 형님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어떻게 형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요? 다만 저희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동조하는 거죠. 저희라고 무슨 힘이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형님 너무 무리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들어왔다곤 하지만 좀 흠이 있어서 그런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요. 그날 후로도 동서들은 저에게 안 들리는 척 제 근처에서 흉을 본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했지만 왜 그럴까 싶은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중 재혼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두 동서가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학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참, 명절인데 이번에 다들 동창회는 다녀왔어요? 저희 학번은 이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서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동기들 모이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좋던지. 그때 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같은 대학이고 서방님도 학벌 좋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는데 졸업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대 12학번이에요. 에이, 형님. 저번에 타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큰형님 지방대에 나오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저 그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상견례 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제가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작은 형님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학번이라고 하길래 더 놀랬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그랬죠 뭐. 그렇지 동서? 안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학벌도 장난 아니잖아.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래서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나는 아주머님께서 갑자기 장가를 가신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올까 싶었는데 시숙님 여자 볼 때 두뇌는 안 보시나? 그러니깐요. 전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보셨으면 지금껏 마음에 드시는 여자 한 분이 없으셨을까 했는데 아주버님 취향이 참 독특하신가 봐요. 저였으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머리부터 봤을 것 같거든요. 어머, 이런 소리 하면 큰형님 좀 속 쓰리려나요? 가르르거리며 웃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그래서 바로 두 것들 얼굴에 녹두전으로 치댔습니다. 당연 두 동서는 난리가 났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두 동서를 시동생들이 겨우 말리면서 시부모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보이지 않았고 내내 무시하는 두 동서들 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머리가 없으면 교양이라도 있어야지. 역시나 밖에서 아무렇게나 구르던 사람이니 하는 꼬락서니도 이 꼴이지.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거 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으로 사람을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배운 게 없어서 예의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 나 예의 못 배웠다. 그렇게 잘난 서울대 내 앞에서 자랑질하니 신나니? 어디서 까마득한 15년 선배한테 딱 엎드려. 내가 오늘 너희들 정신교육 시킬 거니까.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니들이 지금 날 무시할 깜냥이라도 되는 줄 아니? 착각하지 마. 어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대학 지방대 나오셨다면서요. 무슨 15년 선배라고. 아니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낀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고. 형님 하는 짓 다들 보셨죠? 지금껏 형님 다 연기한 거예요. 속이긴 누가 속여. 내가 동서들보다 15년 선배야. 이거 왜 이래? 그 잘난 머리로 뒷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거야? 아니면 내가 했던 말 한 귀로 듣고 흘려서 이런 건가? 지방대학 졸업이라고? 지방에서 대학원 졸업했다 이것들아. 그렇게 교양 짓거렸으니 어디 한번 교양 있게 해보자. 동서들보다 내가 형님이라는 거 알지? 이제부터 다들 내 말만 들어. 전 동서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서울대를 나와 전 남편과 바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요양을 갔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던 찰나에 지방 한 대학원에서 마음이 맞는 학과를 다니며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기간이 중요했기에 지방대학원을 학력으로 얘기하곤 했어요. 동서들은 지방대학원을 나왔으니 당연히 대학도 지방을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날도 절 학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거였어요. 녹두전 사건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고 앞으로는 제가 형님이니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동서들을 데리고 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집안 어르신들이 멀쩡히 계신데 언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었다고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권위에 도전한다는 뜻도 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진짜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왜? 니들이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니? 그렇게 니들이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을 다 해왔다면서 징징댔잖니. 그래서 형님이 들어오면 다 형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했던 거 니들 아니었니? 그래서 나도 니들 뜻 받들여서 니 형님한테 모든 거 난 다 줬다. 이런 게 니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거 아니었어? 아유, 어머님.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바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봐야 하고 저희도 바쁜데 계속 이렇게 시댁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니들 잘못?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새 식구한테 텃세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면 없는 말 지어내서 난감하게 한 거? 아니면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한 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된 거 다 니들이 만든 거야. 너희들 알고 있겠지만 시댁 집안일에 소홀한 사람은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알지? 부당하다 생각하거들랑 지금이라도 우리랑 영 끊고 나가면 되니 그렇게 해. 아들들한테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에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요. 어떻게 오래 본 저희보다 형님 편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좀 서운하네요. 니들한테 기회를 수십 번은 더 줬어. 그런데 니들은 우리 집 일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면서 내내 일하는 우리 아들들은 니들 친정일 한 번도 못 보게 하지 않았니? 우리가 주는 월급 말고도 생활비도 지원받으면서도 손주들 한번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학원만 내내 보내고 살림도 가사 도우미한테 맡겨버리고
그 꼴을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서운해? 오죽하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큰형님한테 우리가 마음이 다갔겠어. 니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시모의 호통에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두 동서들에게 아들들 월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대로 살림을 하기는커녕 탱자탱자 쓰고 있었던 걸 참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식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보고선 시부모님께서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 거였어요. 동서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걸려있으니 불만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날이면 시부모님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미움을 받아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하던 저녁상도 이제는 동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리고 있고 명절이며 시댁 모임도 외식 대신 동서들이 직접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애초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씁쓸하기도 하네요. 시동생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동생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동안 처가댁에 본인들이 끌려가 일을 했었다고 하니 저도 당분간은 형님 노릇 톡톡히 해보려고요. 언제쯤 동서들을 좀 풀어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